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어느덧 비판도 받고 또 뭐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이제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 10일 날 취임했으니까 이제 딱 1년이 됐는데요. 이 처음에 특히나 좀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보실 때 시작부터 대통령 취임 시기에 지지율이 가장 낮게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까? 숙명적인 한계가 작동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역대 대통령은 그래도 진영간 대결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래 임기 1년차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허니문도 있고 그래도 뭐 중도 쪽으로 가고 1년 차니까 네. 이제 다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첫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만도 아니고 순천만도 아니고 부산만도 아니고 영일만도 아니고 보수만이다. 보수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근데 보수도 어떨 때는 살짝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더 빠져. 그렇게 돼서 한 24%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이제 한국갤럽 기준으로 이제 지난해 8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로 꼬꾸라집니다. 그 뒤에 이제 또 바이든 날리면에서 또 24%로 꼬꾸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변제안에서 한국갤럽 기준으로 27%로 꼬꾸라집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첫 질문이 우리 여기 아니 박수민 대표님한테 전화만 걸면 다 해결될 텐데 지지율 50%는 문제가 없는데 말 안 하면 되잖아. 근데 말하는 도어 스태핑을 선택했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노련하게 알면 도어 스태핑 갔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 박수민 대표님. 네네네. 컨설팅을 안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앉아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 보수마저도 깎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한 예만 짧게 드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제 기억이 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에 막 그때 광우병 사태로 난리가 났잖아요. 국민들이 막 고등학생이 와서 그때 명박산성 나오고 딱 보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눈치를 봐요. 이명박 대통령도 박형준 지금 부사지. 박형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소통 좀 강화하시고 저 어떻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좀 해요 그쪽으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아. 그럼 윤석열 대통령 반응을 그러잖아요. 난 전광판 안 봐. 일일비 안 해. 나 알아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뭔가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고 좀 움츠러들고 조심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비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임기 끝날 때 뭐 평가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근데 그냥 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 0.73%로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0.73%라는 것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은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선거가 그냥 지방선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계양구로. 그러니까 그건 대선이 끝나지 않게 된 거예요. 대선이 안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대선 그 대립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풀렸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풀렸기 때문에 한 53%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제일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계속 제가 여러 번 글도 쓰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내내 남북 통일을 안 시키는 한 55% 넘어가기 어려울 거다. 왜?
극단적 비토층이 45%가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5%는 그건 자기 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48%였는데 득표율이 48이었는데 53까지 간 거면 그래도 좀 더 지지를 해준 5%, 거죠. 5%. 이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선거 연합을 스스로 깼잖아요. 곧바로 한 게 뭐냐면 말실수 전에 선거 연합 이준석 대표를 바로 이제 징계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말실수도 있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뭐 100% 당원 투표로 전환하면서 쭉 하다가 후보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중도 보수 연합을 깬 거 아니에요. 2030에서 밀리지 않고 중도 보수 연합으로 이긴다. 근데 이거 두 개를 지금 해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는 보면 흔쾌히 찍은 사람들은 지금도 지지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마지못해 찍었던 사람들은 다 이탈을 지금 한 거죠. 저도 마지못해 찍었던 사람들은 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볼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정책을 180도로 다 뒤집고 있고 외교 안보부터 뭐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재정 정책 다 뒤집고 있으니까 그건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볼 겁니다. 다만 정책 태도 이거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은 나 혼자 된 것처럼 얘기하고 뭐 윤핵관이나 장핵관 이런 사람들이 다 해서 만든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다 쳐내니까 원래 약속했던 어떤 그 국민통합정부 뭐 이런 것이 안 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1주년 때문에 여러 언론사들에서 네, 뭐 네. 신문이고 방송 기획 기사를 막 쓰지 않습니까? 네. 두 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연락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질문이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아예. 왜요? 이런 느낌이 뭐 여야 협치 국민 통합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진영 내 통합이 안 된 게 문제인데 뭐 여야 협치를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죠. 뭐 예컨대 안철수, 나경원하고 이준석까지 관계가 형성됐으면은 지금하고 다를 건데 그거가 급선무인 건데 여야 협치하라고 하면은 대통령도 뾰루통할 거고 지금 아까 그 선거 연장전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도 네, 네. 나오고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너무 보수적인 정책이어서 저는 거기도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들은 대선 때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52시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그때 심지어 120시간 말했나 69시간이 아니라 뭐 120시간까지 이야기했고 북한에 대해 가지고 엄정하게 중국에 대해 가지고 지금하고 달라질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일본하고도 개선해야 된다.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정무, 홍보, 기획, 이른바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영역들이에요. 거기에 볼 때 제가 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너무 무성의예요. 이분들이. 그쪽에 그러니까 거기도 검사를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여의도에서도 이제 거꾸로 해답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럼 더 문제가 되는 네. 거고. 예컨대 여의도 기준으로도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은 다른데 이 영역에서 인류지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그 풀이들이 있는데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쓰지? 라고 하는 게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거란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이게 집권 초기에 이 정도 시점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이 세 분이 있어요. 네. 노무현, 이명박, 그다음에 윤석열이에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선거연합을 스스로 깬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2002년에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갖고 됐습니다. 네. 그전에는 뭐 호남이 지역주의랑 싸웠지만 거의 뭐 김대중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보다 한 2%밖에 안 낮았어요. 거의 뭐 그냥 똑같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집권하자마자 대북 송금 특검을 하고 열린우당 창당으로 갔어요. 호남과의 결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호남의 민주당이 남아서 탄핵에도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갈라진 것 때문에 떨어졌고 아까 강호병 얘기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요. 2월 25일 날 취임하고 4월 달에 총선이 있어요. 근데 박근혜 의원이 뭐라 그랬냐? 나도 국민도 쏟고 저도 쏟았습니다.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친박연대는 만들어지고 그래서 강우병이 왔을 때는 공동 방어가 안 된 겁니다. 이미 갈라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윤태곤 씨 얘기 많아요. 좀 이 최고 에이스들 좀 데려다 써라. 이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윤 대통령이 되게 엘리트주의자일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검찰들 쓰는 거 보면 엘리트인데 그 비검찰 영역 보면 그것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국민 통합은 어차피 지금 포기한 거 같고 취임사에서 통합이란 말을 단 한마디도 안 썼으니까 자유란 말만 썼으니까 그거에 투철한 사람 쓰는 건 좋아요. 그럴 거면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 야, 순전히 그냥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능력 하나만 보고 쓰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기가 참 이제 오만하게 비칠 수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뭐 보면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것도 참 그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제가 씁니다. 인류는 인류를 쓰고 이류는 이류를 쓰는데 삼류는 사류를 써요. 사류를 써요? 네, 삼류도 아니고? 예. 삼류는 그러니까 본인들 말 잘 듣고 아주 그냥 편한 사람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들은 에이스를 써요. 이거 일을 만들. 근데 지금 이 정부에 대한 그게 이제 그럼 찍어줬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찍었던 사람들이. 저는 조금 의견이 네. 달라요. 네. 왜 다른지 하면은 저는 인류가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뭐 인류라는 게 사실 어떤 사람이 인류냐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인류가 일 잘하는 사람이 인류. 자기 분야에 있는 자기 분야에 그럼 뭐 서울대 인류학과 나온 사람이 제일 인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재에게 훅 뭐냐면 들어오시네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조정 능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김성한 안보실장은 인류 아닙니까? 아니 공부할 거 다 공부하고 한 대학에서 국제대학원장까지 지내고 있던 사람을 발탁을 했으면 그럼 김성한 실장은 바보예요? 그 다음에 김일번 의전 비서관은 제가 알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알아요. 그 사람은 인류 중에 인류예요. 뭐 미국 대통령이 그 사람이 영어를 하면 깜짝 놀래요. 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나갔잖아. 빨리 나갔잖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잘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검사든 아니면 정말 고졸 출신이든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신화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리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 소통이라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그게 뭐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는 그러니까 뭔가 비정치적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니다. 또 저쪽 사람만 맞다. 이쪽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는 어디선가 뭐 모르게 나오는 뭔가 좀 비정상적인 이야기. 제가 이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 누군가의 뭐 말을 듣고 있다, 뭐 어쩐다는 여러 가지 루머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걷어내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제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 이래. 그래서 외교에서는 왜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통령의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뜻은 옳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선매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전략적인 이 노련함 이런 것들 사실 갖춘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많은 저는 한계점도 극복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문제다.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 대선 때부터 다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조금 우리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대통령실의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 한일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고 또 개선시키려면은 그럼 국민 여론도 좀 받쳐줘야 되고 뒤에서 당도 이렇게 푸시가 돼야 되고 민주당은 분명히 반대를 할 텐데 100일 반대할 걸 한 80으로는 낮출 수 있게 이런 쪽으로 해봅시다라는 식의 그 논의가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여기 비용이 꼭 돈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잖아. 일본한테 우리가 먼저 양보하면 그다음 일본한테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어. 이게 더 빠른 길이야. 라는 식의 논의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오히려 비용을 더 늘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일 관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뭐 다들 윤석열 대통령도 김대중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제 기억해보면 남북 관계 진전하고 이렇게 같이 갔던 게 일본 사람한테 남북이 친해지면 당신들도 러시아하고 이쪽 동북아 평화도 오고 해가지고 북한하고도 경제가 뚫리고 러시아하고도 다 윈윈이야 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가? 아닌 것 같기도 속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속아볼까 이런 식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 흐름은 이랬어요. 남북이 잘 되면 이제 일본은 끝이야. 우리 남북이 힘으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하면서 일본 니들은 이제 이류 국가야 라고 하면 제가 일본 사람이면은 길을 쓰고 막아야 되는 건 거잖아요. 약간 그런 형국이 되고 아니, 근데 있는. 약간- 아니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어요. 그 연설 중에 1989년에 그 자리에 가서 연설했던 그 노태우 대통령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꿈이 현실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의 그 연설을 인용할 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 리더십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36.6%로 낮은 지지율로 됐고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고 그렇죠. 총선에서 여서야 아됩니다. 1로 3기임에 여서야 아됩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그 세계적인 대전환기 아닙니까? 네. 그때 북방 정책을 하고 네네.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거를 거의 다 만장일치로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거는
그 DJ한테도 가서 다 설명하고 이용구, 임동훈 이런 분들 보내고 설득해가고 다 의회가 전폭적인 지지 하에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왜 할 거냐라는 거에서 뭘 할 거냐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전문가가 잘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그건 관료들의 영역이에요. 외교 관료가 됐든 안보 관료가 됐든 또 경제 관료가 됐든 관료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이 정무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설득입니다. 대통령은 한일 관계도 난 충분히 설득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충분히 지금 그 설득되지 않고 아까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해서 스텝과 라인만 제대로 알아도 구분할 수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참모 아니면 대통령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건 장관들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스텝은 아주 냉정한 사람들. 그다음에 전략적인 사람들, 네. 충성님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라인은 추진력 있고 그 뭐 조직 장악력 있는 이런 분들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실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외교든 안보든 정무든 홍보든 최고의 보좌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을 설득할 정도로 시나리오별로 이거는 어떤 우리가 옵션 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못하는 분들로 포진돼 있어 보입니다. 아까 제가 노태우 대통령 말씀하셨길래 노태우 대통령이 저는 그런 일화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 게 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네, 이렇게 네. 달아주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전두환 노태우 때는 훨씬 더 그 위상이 높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병돈 육사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네. 되게 보수적인 그렇죠. 인물인데 네. 군대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인데 뒤에 노태우 대통령 앉혀놓고 자기 군대 선배인데 지금 나라가 북한 다 퍼주고 이념으로 다 썩어가가지고 이러다 우리나라 망한다라는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한 민병돈도 칭찬받은 사람이고 뒤에서 그냥 그 듣고 있고 박수친 노태우 대통령도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죠. 아니, 뭐 그게 꼭 다 훌륭한 그때는 물태우라고 그래서 본인이 물태우라고 그러고 네. 내가 물태우를 물이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망망이도 그때는 물방망이죠. 그랬는데. 이게 왜 좋으냐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두 글자예요. 공감이에요. 이 공감에 소통과 경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윤 대통령이 저는 그래도 정치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후흑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되게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제가 느낄 때는 그 다 뭐 10배로 돌려받았지만 좀 모멸감이 나는 그런 발언들 같은 거 해도 꼭 참고 여의도에서 아침 인사하고. 이준석 대표 여기 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 앞에서는 꼭 아유 우리 대표님 하면서 남들한테 험하게 말한다. 남들 앞에 같아서는 또 뭐라 말했겠어요. 저는 속에 있는 거를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그 목표를 예를 들어서 총선 승리로 세우고 네네. 대선을 한 번 더 치른다. 관점 좀 전환시켜봐라. 네, 제가 그런 보기에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후보는 바뀔 수 있어요. 대통령은 안 바뀝니다. 그건 왜? 그거는 이제 싶어요. 눈앞에 이게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거 때는 뭐든지 하지만 대통령 되고 나면 잘 안 봐.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컨설턴트로 두 가지를 윤 대통령 우리가 1년 지켜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그 조언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비서실장도 그렇고 정무석도 그렇고 바깥의 지인들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대통령한테 아무도 쓴소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원인도 알아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 레드팀을 둬야 돼요. 공식적 레드팀은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그 정무적이나 뭐 홍보는 당신이 나랑 생각 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생각 얘기하지 마.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정무적인 거에 허점이 뭐고 야당이 뭐라고 비판할 건지 이 반대 논리 그것만 얘기를 해줘. 그 공식적인 이 사람은 그걸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역할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정치인들 많이 컨설팅 해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을 거다. 그게 듣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순서대로 저 친구도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는군. 요거 이제 정렬해서 메뉴로 올립니다. 의견이 갈리는 건 자기 생각을 위로 올려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서 대통령이 이제 경청을 들으면 본인이 생각을 바꿔서 결정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변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 이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옵션을 제시하고
선택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능한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깨지고 소리도 지르고 막 해도 집에 가서 잠잘 때 생각해 보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그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그 다음에 화를 생각해 그렇게 보면 냈다더라고요. 전화해서 그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있다는 거. 되게 연결된 이야기인데 좋은 참모가 있어야 돼. 좋은 참모는 그 보스가 마치 자기가 결단한 것처럼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 이건 좋게 포장하고 이건 별로 이게 포장해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라고 하면은 좋게 포장 고를 거 아니에요. 아 역시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저는 선택을 못했는데 네네네. 뭐 근데 그렇게 사람을 뽑는 건 또 본인인 거잖아요. 참 어려워. 그 대통령이 조금 그동안 내가 좀 1년 돼서 보니까 뭐가 좀 내가 좀 미숙했고 판단 미스가 있었고 내 실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한 번도 국민 앞에 제가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 내친 분들도 내 좀 그거는 대통령 선거 때 도움을 줬는데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총선 승리로 갈 수 있도록 좀 뭘 큰 방향의 선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는 어쨌든 뭐 그게 이 권력을 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이간질도 있고 뭐 거짓 정보도 흘리고 뭐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쓰면 성공한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될 거니까 좀 한번 1년쯤 됐으니까 한번 1년쯤 이제 그 요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 G7 갔다 오고 나서 좀 한번 좀 숨을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진심으로 눈을 보고 사과를 하면 또 상당히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또 이해를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터놓고 1년을 맞았으니까 사실 기자회견을 지금 안 하기로 돼 있는데 글쎄요 뭐 꼭 기자회견의 형식이 기자들 앉혀놓고 질문을 받는 게 아니더라도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1년 동안 소회를 좀 터놓고 밝히고 잘해보겠다라는 의사를 좀 대통령도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1년 대통령 1년 평가를 잘 해봤는데 이건 정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 좀 잘 들어서 모두가 좀 행복한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통령 시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빨리 됐잖아. 경제 빨리 좋아졌잖아. 뭐 삼재였잖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면 그러잖아요. 빨리 해. 좋아. 그냥 안 들어. 네. 근데 물 태울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 모릅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트럼프 만나 소리 질러. 되잖아. 그러잖아.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거 찾지 검사 찾고 뭐 자유 찾고 이렇게 하는 공감을 찾아야 돼요.